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업무용 문서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한 공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 공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기업체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작업들을 한 2~3개월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업무용 문서 작성을 지금 잘 배워 놓으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시행 공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책에는 없지만 업무용 이메일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공문을 작성할 적에는 기한 공문과 거의 동일한데 공문을 받는 부서나 기관에서 공문을 처리할 문서 처리난만 이렇게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이 시행 공문의 처리 절차는 먼저 설람을 한다 했다 그랬죠. 그 1란에 결재권자의 직명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 2단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시와 처리과와 처리한 담당 부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당자 이 문서를 본격적으로 전담적으로 담당해야 될 담당자의 서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결제한 것을 공람시킨다. 두루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람을 결제할 사람과 공람할 자의 그 권한을 가진 자의 직명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지시, 결제, 공람할 수 있는 누가 뭐 할 거냐, 학장이냐, 학부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담당자와 심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는 공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앞에 우리가 그 5장인가요? 거기서 했던 이메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때 건너뛰었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용 이메일과 합쳐서 한번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주로 뭐 저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꼭 이 업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이러한 양식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메일을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메일에 그냥 파일만 첨부해서 아직까지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취지가 뭐고 내가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메일에 명시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이메일은 우리가 아마 뭐 여러분들 입사를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이메일들은 상급자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메일의 어떤 적합성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토할 때 어떤 관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죠. 교수와 학생으로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 편지로 하고요. 내용을 수신인이 아닌 사람이 봐도 되는지, 다른 사람들도 좀 봐도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곤란한 다른 매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통화를 직접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 회사에서 업무용 메일은요 자기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더 치열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이메일을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메일 작성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 제목이라는 게 있죠. 이메일에 그죠? 그 제목을 우리가 잘 확실하게 핵심 내용으로 기재를 해서 우리 메일 리스트에서 이렇게 메일 리스트 창에서 어떤 내용인가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바디는 안 쓰고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논문 작성 발표 두 번째 과제 뭐 제출 아니면 간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적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메일인가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보통 여기는 보면 그렇습니까? 발신자들 그 메일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더블 스페이싱을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걸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어려운데 한 줄 정도는 저희는 띄우고 이렇게 합니다. 한 줄 정도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띄워놓으면 조금 어려울 때도 있다 읽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당근 뭐 이렇게 함축어를 젊은 분들이 쓰는 그런 함축된 언어들을 많이 쓰면은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구어체로서 이렇게 좀 격이 없는 경우에 많이 쓰지만 업무용의 이메일은 이런 걸 쓰는 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이렇게 쓰면은 큰일 나겠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음다움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행동할 줄도 알고 공식적인 업무에 합당한 그런 메일을 보낼 적에는 이러한 언어들을 좀 여러분 사용하는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무 긴 글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페이지 다 넣어야 됩니다. 저도 뭐 한 페이지 다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메일을. 그리고 이 정도로 쓰려면은 워드에서 써가지고 커피를 해서 페이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한 줄 스페이스를 한 줄 정도는 넣어도 왜냐하면 뭐 문단이 조금 바뀌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주 함축적으로 좀 쓸 필요는 있다. 너무 길게 쓰면은요 이거 다 못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페이지에 다 넣는데 뭐 이런 메일 정도도 받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읽는 사람이 취할 행동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목에 맞게끔 이 성격 처리 일정을 언제 해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이 메일의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기간 안에 이런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성격 처리를 해라고 분명히 써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아니면은 이 또 입력 기간을 보통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센스 있게 이것들을 또 언더라인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은 받는 분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야 한다. 간단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사장님이 뭐 부탁하신 저자들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간단히 소개하고요.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제목은 여기 보면 여기 이공개 글쓰기에 발표하기 저자 주소 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첨부 파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여기에 첨부 파일이 그래서 파일 이름이 공학장문에 해당하는 이 책에 해당하는 주소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첨부되어 있죠, 그죠? 그것들을 여기다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담긴 메일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로 우리의 짧은 글로서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전화를 하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대화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물건 교환하는 요청도 이렇게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사례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 이 물건이 잘못 왔는데 어떤 뭐 피해를 입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장황해질 때가 많습니다. 포커싱을 놓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한 몇 줄을 쓰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몇 줄을 쓰고 어떻게 통화를 할 수 있겠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요. 감정이 담긴 메일은 가급적 피한다. 아무리 업무와 관계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도 저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내본 적은 있는데 이제 물건을 반품한다든지 할지게요. 근데 보통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에 이제 나오는 6장까지 우리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 올려놨듯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한 3주 그러니까 한 5월 중순까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그거로서 과제물로서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편성이 벌써 다 끝났고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드릴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팀 플레이를 하면서 논문을 잘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 계획서라는 걸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업무 보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도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든지 실험을 할 적에 이런 계획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회사에 가서 이제 우리가 업무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해야 될 계획서의 필요성이 어떨 때 이걸 작성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작성 전에 점검사항 우리가 뭘 점검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계획서를 쓰기 시작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점검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업무 계획서의 예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 책에서는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7장입니다. 그래서 업무 계획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뭐라 그럽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또한 그거는 이제 위계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좌우를 볼 적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하는 그게 필요하고요. 객관적으로 라는 것은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할 그런 부서의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와 관계된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술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다. 자신의 이 업무를 진행할 사람의
업무 전략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업무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그 일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는 평을 받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업무 계획서를 잘 씀으로 해서 그 업무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질 때 외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써놔야 되겠죠. 그죠? 열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설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써놓을 때 외부 지원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또 모든 요소를 점검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가 어떻고, 또한 새롭게 필요한 그러한 도움이, 지원이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서 보완하기 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업무의 목적의 달성의 뭐라 그러죠? 달성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떻게 되는가,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해보고 설계해보고 해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당연히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한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나 인력 일정 등,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논문 작성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죠. 우리가 해야 될 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들끼리 모여서 우선 지금 이 동영상을 볼 때 벌써 업무 계획서가 짜져 있어야 되겠지, 그죠? 왜냐면 제가 벌써 일주일 전에 내드렸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계획서가 적어도 2-3일 동안 같이 모여서나 아니면은 단톡방에서 의논하면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인력 3명 아니면 4명으로 정해져 있죠. 비용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다음에 일정, 이건 중요하죠. 왜?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앞에 며칠 전까지 이제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first draft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각 파트별로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한 3명이 예를 들어서 논문 한 4-5페이지를 쓸 건데 그거에 맞게끔 한 페이지 반씩을 나눈다든지 가능한, 그러니까 수행이 가능한 그러한 업무 양들로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술력. 금방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한계,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만약에 현재 구사하고 있는 논문 작성을 하면 올라가야 돼. 그 업무죠. 그 다음 기술적인 실현 가능 여부. 벌써 실험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대안을 또 찾는 절차도 제시하면 좋겠다. 참고로 여러 가지의 참고 문헌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참고 문헌을 많이 참조한다. 그런 게 이런 대안 정도 되겠다. 그 다음에 기술력 분석의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아니면 이 업체나 부서가 가지고 있는
보유와 기술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생산 공정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험까지 다 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겠죠. 그죠? 맞습니까? 논문 한 편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진행과 그다음 제조 공정이라는 게 다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기업체니까 생산 원가의 경쟁력을 검토해야 돼요. 아무리 펑션이 좋다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작 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면은 이 경쟁력, 가격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 관련 기술의 특허권. 아무리 열심히 개발을 해놨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유사 특허를 내놨다면은 그 업무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시판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특허의 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자, 이걸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계획서에 적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스와트 분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고 strength라든지 그 다음에 W가 보면 weak point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점 또는 O는 opportunity인데 기회는 있지만 T가 threat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위험 요소를 말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저하게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와플 이야기 전체적으로 비용 분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기술력과 인력 관리라든지 전체 일정 등이 맞물려서 이렇게 비용이 정해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설 투자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 그다음 재료비도 세부 항목에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우리가 기대되는 성과나 이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명시해 준 걸로 말미암아 경영자에게 이것을 판단하는 간에 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 자료로 잘 정리된 것을 제공을 해야겠다. 그럴 적에 그 업무에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지원받는 그러한 양들이 범위들이 넓어진 게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력 분석도 해보자. 현재의 활용 인원을 점검한 뒤에 우리가 타 부서나 타사 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충원한다든지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의 수가 범위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력들이 갖춰야 될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전공이나 또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업무의 경험 또한 과제의 어떤 과제에 있어서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 몇 프로 이 사람이 회사에 왔을 적에 몇 퍼센트는 여기서 일하고 몇 퍼센트 저기서 일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참여율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의 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인력들이 뭐 A라는 대리와 B라는 뭐 팀원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계획서에. 그래서 A라는 인력을 우리가 추가로 뽑을 때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업무들을 관장을 해서 그 전체가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가 진행이 될 적에 그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가 겹치거나 또한 그 업무의 공백이지 그런 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일정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논문 작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 뒤다. 그럼 그 한 달 뒤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뒤로 오면서 그죠? 전체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너무 빡빡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짜여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 및 상품 생산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은 그 논문 작성이 늦게 제출해요 함으로 해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계획한 업무의 일정을 실행 가능하도록 계획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것이 수행 가능한가를 먼저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 일정에만 맞게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정에만 맞춰서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이전 받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결과를 다른 부서로 다시 이전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코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우리가 먼저 만든 2단계 정도에서의 그 결과들이 다른 부서의 3단계에서 필요하다면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일정을 맞추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타사의 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요, 이 일정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일정에 따라서 인력이나 비용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일정 분석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업무 계획서에 작성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용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은요, 제가 만약에 연구재단이라든지 다른 정부의 과제,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시청하는데도 앞에 나와 있던 그러한 내용들로 계획서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 나갈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학부 학생들이지만 지금 4학년이잖아요, 주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가서 이 전체적으로 아마 그 책임자가 되어서 연구 계획서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 팀원의 한 명으로서 이 전체적인 계획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부분들을 잘 써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배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업무용 문서 작성, 특히 업무 계획서, 그건 형식이 있죠. 그런데 기업 내 규정에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요, 여러분들 보통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가로쓰기가 많고요. 업무용 문서나 서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식을,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인 서식이 있죠. 기본적인 서식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 항상 뒤에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업무의 경우는 특정한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작성하는 데서 주의할 점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제시하라 그랬죠. 인트로덕션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해놓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풀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쓰던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도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문장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계획서는요,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들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충분한 동기라든지 어떤 설명들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표나 그림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은
부록으로 넘겨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면은 명확하고 간결, 짧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업무 계획서의 작성의 이해가 보면요. 여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부터 큰 프로젝트까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 표지 및 목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의 계획의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사나 어떤 그 정보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토대로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업무 추진 계획을 요약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한 정보들과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할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30분 이상 이렇게 참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가 할 때는 이 강의는 한 2번 정도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적에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